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갑자기 어제 눈이 너무 그제하고 눈이 많이 내려서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2주 전에 기후 변화에 관해서 했는데 결국은 어제 이렇게 11월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이유가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중국 대륙 쪽에서 지금 찬바람이 지금 서해를 건너오는 시기였는데 그 서해를 건너올 때 서해에 지금 그 해수면 온도가 한 2도씨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때보다 그 수증기를 한 14% 정도, 15% 정도 더 품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1도당 한 7% 정도가 더 이제 습도를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오면서 그 습기를 머금고 들어와서 그게 폭설이 되어서 내리는 바람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너무 굉장히 큰 눈이 내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해수면의 온도를 들여다보면 서해 바다보다는 동해 바다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높아져 있고 지금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3도에서 4도 정도 이제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동해 쪽에서 만약에 태풍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평소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물을 머금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이제 폭우가 되어서 내리면 엄청난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도 이제 평소 때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은 이제 수증기를 품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폭설이 되어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찬 공기가 대륙 쪽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올 때 서해를 건너면서 이제 서해 바다 온도가 지금 2도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해수면의 온도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1도씩 높아지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폭탄이 2,800만 개가 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진짜 엄청난 열을 지구가 이제 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그 제가 기후 변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저번 주에는 아예 좀 빠뜨리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냥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노동 생산성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조금 더 이제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사실 2022년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이슈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보는데 BOK 이슈 노트 그러니까 뱅크 오브 코리아죠. 이제 이슈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도들이 그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부에 들여다봐도 이미 2022년에 기후 변화가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에 다 문제를 미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부 그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이제 뭐 저번 주에 했고 그 기후 변화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고 이번 겨울 들어오면서 또 바로 실감하는 이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은 뭐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더울지 예상도 좀 잘 안 되고 얼마나 따뜻할지 예상도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위도 한 20-30도쯤에 북극에서 내려오는 요쯤에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제트 기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바람이 훅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뭐 사만사온이 이제 밀고 땡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한번 밀고 내려오면 그냥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사만사온이 아닌 기온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인문학자가 이렇게 마치 기상학자처럼 공부를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기후변화 공부하면서 내가 왜 해류의 흐름을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바람이 부는 원리를 왜 알아야 되고 내가 왜 도대체 이걸 왜 알아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좀 해볼 주제는요. 저번 주에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정치 철학 쪽에서 가장 이제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두 번째 요소인 인구 감소 이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이제 저희 세대라고 자꾸 지칭해서 자꾸 묶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온 세대만 해도 교육과정을 지나온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총력전을 벌이고 사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늘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한 자녀 가정 막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다 세 자녀 낳으라고 난립니다. 표가 세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 인구 감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후진국에서라도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전 세계적 지역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이쪽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사실상 거의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도가 이제 예외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요. 인도는 지금 현재 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청년층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 인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중국의 인구는 늙어가고 있고 인도의 인구는 젊고 생산성 있는 인구가 더 많아서 중국보다 인도의 미래가 더 밝을 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든지 시간이 지나봐야 다 아는 일이지만 이제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인도입니다. 중국이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3개국 중국, 일본,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이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1.1명대입니다. 학계 출산율이 1.1명대고요. 거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자녀 정책이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그 신고를 안 해서 사실은 그 신고를 안 한 것 때문에 인구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꽤나 이제 인구가 있어서 그 인구들을 예측하면 계산해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 정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자녀 정책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 자녀 이제 중국도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 지경으로 이제 가버렸는데요. 그런데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통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중국이 이제 인도보다 인구가 적은 이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대체 인구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체 인구율이 뭐냐면 소위 일정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계 인구수가 유지가 그대로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저희들이 2.2명으로 봅니다. 2.2명.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2.2명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1명이 대체 인구율이고요. 그리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2.3명인 국가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통계를 내보면 2.2명 정도가 이제 세계 대체 인구율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대체 인구율이 작년 2023년에 2.1명대로 들어갔다라는 보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들이 확실히 이제 잡혀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몇몇 보고들이 2.1명대로 들어갔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명대로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낳을 무렵이 되면 이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그 시점을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이제 확연히 꺾일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가 꺾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 세계적인 지금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지구적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요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요인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인구가 많다라는 건 잠재적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적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의 경제, 우리 전체 지구적 시장 경제가 약간 축소되는 경제, 이제 작아지는 경제 쪽으로 돌아갈 거다, 돌아서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버티려면 이런 축소되는 세계, 축소되는 경제에 적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후 변화 쪽으로 돌아가면 기후 변화가 환경 문제 이런 것과 다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성장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 성장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디그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그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이 디그로스는 탈성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탈자 붙이는 건 뭐냐면 포스트거든요. 포스트고 D자가 붙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불러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성장 경제라고, 우리가 축소 경제라고 사실은 붙이는 게 더 맞죠. 훨씬 현명하죠. 바로 축소 경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소 경제라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 붙이는 게 맞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야기를 저희들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해서,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버릇이 공부를 하면 무조건 그 주제에 대해서 PPT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구 감소 이렇게 PPT 숫자를 해야 봤더니 한 47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오늘 왔는데 160장 정도 됩니다. 근데 다 2시간 내에 또 다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볼 수 있는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가겠다라는 말씀 미리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권의 초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걸 했는데요. 여기에 출연자 하셨던 분들이고, 역사학자 뭐 심용환 선생 다 여기 이제 여기 사실은 여기 정재훈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0.6명대의 이제 공포라고 해서 0.6명대로 우리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작년 4분의 4분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재훈 선생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인구 대책을 세워야 하나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요. 이게 올해 5월에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정말 슬픈 일은 뭐냐면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도 받고 막 잘 될 거라고 해서 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만든 TBS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자기들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이걸 살려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촬영했냐면 파주 법원읍 이제 금곡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금곡초등학교 1970년대 모습입니다. 70년대 이제 저희들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금곡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폐교,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됐는데요. 근데 이곳에 금곡1이 이장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20, 30대 젊은이가 우리 동네엔 전혀 없다. 내가 50대 중반, 그러니까 70년생인데 이 동네의 막내다. 이장을 맡고 있다. 근데 이 동네의 막내고 형님들 나이가 59년생, 58년생 이렇다. 그런데 그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들이래요. 자기랑도 그렇게 또 떠있대요. 나이가 엄청나게 떠있다고 합니다. 내가 따지면 이 마을의 막내고 이장이다. 90세 넘는 어른도 많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마을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파주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령화 현상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단 한 명의 아이도 안 태어났대요. 거기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안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그냥 아이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지만 그게 진짜 그런 곳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최근에 이제 우리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가장 잘 소개되어 있는 책이 사실은 이 책입니다. 축소되는 세계라고 해서 앨런 말라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학자가 쓴 책입니다. 도시학 이분은 도시학자들은 다 이제 사실은 인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와 도시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도시 경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특히 축소되는 세계에서 작은 도시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도시, 작은 도시들. 그나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포항 다음으로 큰 시죠. 그리고 인구가 한 40만 이제 정도 되는 이제 도시입니다. 인구 40만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인구 40만이면 꽤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편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도 버티지 못할 거다. 미래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들이 잘 버티지를 못할 거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할 때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의 인구 사정이 어떤지 좀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구미는 올해 7, 8월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사망자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계속 줄어들다가 몇 년 전부터 올해 7, 8월에 터닝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구미시가 뭘 했는지 그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 걸 쫙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요렇게 해야 그나마 인구가 주는 게 그나마 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좀 멈춘다라고 한 대책을 구미가 사실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시작인 것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올해 시작한 사업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그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 왔는데 구미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좀 찾아와 봤습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미 시장님 저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구미 지금 정책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성장 없이 번영하는 법을 배우기가 이제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별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축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장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길인데요. 이분이 이제 앨런 말라흐라는 사람인데 아주 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도시계획 전문가고요. 예일대 출신의 소위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미국 민주당의 브레인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경제 개발, 도시 재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이라서요. 이분이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몇 년씩 다 살아보셨답니다. 실제로 다 살아보시면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을 주목해라.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한번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 국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재 인구 감소 국가는 계속 감소할 건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축소 국가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빠릅니다. 이제. 뒤에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합계 출산율 추인데 이게 2020년까지만 나온 건데 2020년에 0.81명이었습니다. 0.81명. 그리고 작년에 0.72명. 그리고 올해 초반에 중반에 올해 0.68명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제가 강의한 2주 사이에 새로 정보가 나왔는데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4명이 될 거다.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 이제 멈추고 약간 바운스백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팬데믹 기간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몰려서 결혼했고 고 결혼한 커플들이 지금
아이들을 좀 낳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학계 출산율이 가파르게 꺾여온 거 보이시죠? 이게 OECD 평균이고 이게 전 세계 평균인데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 평균을 보면 보통 4형제에서 5형제였다. 아이들 이제 형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냐? 6남매였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60년대에 태어나면 6남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80년대, 70년대 말부터 80년대쯤 되면 다 3남매 가정이 되는 거죠. 3남매 가정이 되다가 쭉 오시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1.5명, 하나 낳거나 둘이 있거나 뭐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제 일들이 그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국가에서요, 사실 도시 국가를 빼고 나면 그냥 도시 국가가 아닌 형태의 국가에서 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이제 인구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데드 크로스란 말은 뭐냐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지는. 그래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한 3만 명, 간격 3만 2천 명 정도 되죠. 3만 2천 명이 더 사망자가 나오면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고 이 2020년에 이 신생아 30만 명 선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붕괴되는 일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이고요.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점대 이상이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특수성,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을 특히 많이 낳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쪽에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은 또 특이하게 이스라엘 내에서 원래 아주 소수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되게 엄청나게 큰 집단이 되어버렸는데요. 워낙 그 이스라엘 내 소수 집단이라 이 친구들은 원래 군대도 가지 않는 것, 이스라엘에서 군대도 가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집단이 가장 강성 집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중동 분쟁 겪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집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낳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체코, 멕시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8명대 쭉 볼 수 있는데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서 1.5명대 여기 보시면 다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 선진국들이 이제 여기에 1.6에서 5명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다 1명대인데 우리나라만 0점대죠. 0.81명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첫 번째 아이들을 낳는 출산 연령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29.7세, 30세가 되기 전에 대체로 다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32.6세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세. 그러면 첫 아이를 늦게 낳는다는 말은 둘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점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구가 빨리 감소하다 보니 이제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인구가 감소하는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하면서도 감이 없는데 그 감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면 뉴욕 타임즈에서 작년 2023년 12월 2일자 칼럼에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사우스 코리아는 소멸하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라고 해서 이제 한 칼럼이 나옵니다. 로스트 아웃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칼럼을 쓰게 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지금 0.7명으로 학계 출산율이 줄었다. 이 수준을 우리가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 구성원을 200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대 100커플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70명이 된다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70명이 최대 커플을 만들면 35커플이겠죠. 그리고 그 35커플이 또
0.7명을 기록하면 20명대로 떨어진다. 20명대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할아버지 세대에서 손자 세대가 될 때 10분의 1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이 다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을 샘플로 잘 봐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이제 하면서 한국을 지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200명이었던 인구가 25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스티븐 킹이 쓴 소설 더 스탠드에 나오는 슈퍼 독감 때문에 급속히 인구가 붕괴된 그런 수준으로 사실은 망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소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파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2016년에 2029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 시작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그러면 9년 앞당겨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2065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26만 명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2021년에 26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44년이나 앞당겨진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 통계청이 한 8년 전에 예측한 것보다 이제 44년이나 앞당겨진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통계청도 사실 추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를 봐서 자, 그 통계청 자료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그죠? 44년이나 앞당겨졌다라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출산율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가임기 여성이 꾸준히 줄어들기만 해도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한 명 몇 명을 낳는가가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출산율과 출생률이 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개념처럼 들려서 이걸 출생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말로 바꿔서. 근데 원래 학문적으로는 이 두 용어가 다른 용어입니다. 출산율은 뭐냐면요. 정말 가임기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들의 숫자. 그리고 출생률은 뭐냐라고 하면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인구 1000명당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는 걸 왜 측정하냐면 그걸 알아야 학교를 몇 개 만들고 동네엔 놀이터가 뭐가 필요하고 이 동네에는 누가 어떻게 태어나고 있어서 학교가 몇 개 필요하고 동네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숫자고요. 그래서 출산율은 인구 추이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출생률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통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실제 출산율이 낮아도 가임기 여성이 많으면 출생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 막 1.3명, 1.4명 이런데 막 60만 명씩 태어나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율보다는 출생률, 가임기 여성 숫자가 많으면서 출생률이 이제 높았던 그런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패턴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소개해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년 넘게 강의했는데도 사실 맨날 이렇게 인구 감소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세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성장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지 않게 좀 들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증가가 재앙이 될 거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놀라운 거 없냐면 19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요. 1968년에 진화생물학자인 폴 에얼릭이라는 사람이 인구 폭탄이라는 책을 씁니다. The Population Bomb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한 투쟁은 끝났다. 지금 우리가 인구를 줄이지 않으면 인구 폭발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지경에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고요. 이분이 폴 에얼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이 책 하나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 줄이기가 시작됩니다. 실제 국제연합이 다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 에얼릭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급조해도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 수억 명의 사람이 굶어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2의 멜더스의 인구론 같은 이제 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또 황당한 건 뭐냐면 멜더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이 이야기가 엄청 먹혀 들어갔습니다. 먹혀 들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또 이걸 줄이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냥 딱 그래프 하나를 이 책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다 공포감에 휩싸인 거죠. 이거 그대로 냅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요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에얼릭 이 책에서 야, 제일 좋은 건 자발적으로 줄이는 건데 자발적으로 못 줄이면 강제로라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를 줄이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1970년대부터요, 6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조직되기 시작하는데 70년대부터 국제기구가 인구를 줄이는 국가들한테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를 줄이러 나서는 국가들한테. 그러면 특히 어디다가 보조금을 많이 줬냐면요, 인구와 관련해서 불임시술, 뭐 이런 거 가난한 국가가 사실 돈이 없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상당히 많은 보조금 같은 것들을 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도에서도 수백만 건의 불임시설이 시작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강압적인 한자제 정책이 도입되고 이랬을 때 사실은 이런 모든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 국가들이 국제연합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하에 엄청나게 이제 줄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패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시기가 이제 또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의 또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성향이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1950년대에 100만 이런 것들이 1990년 정도 되면 많은 도시들이 몇백만 명, 800만 명 이런 도시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 라고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서울이 1955년에 100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딱 35년 만인가 30몇 년 만에 1000만 도시, 1100만 도시가 되어버리죠. 거의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늘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성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몰려들어서 큰 도시가 성장된 곳에서 이제 다시 경제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도시가 나머지 지역을 삼켜버리는, 이제 이 크게 성장한 도시들이 나머지 지역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당시에 왜 위기라고 여겼을까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인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인류가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그냥 생각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다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패턴을 아직까지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자꾸 이제 인구 성장이 인간의 그냥 욕망의 발현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시점에 잘못된 오해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둔화됐다. 그리고 가장 정교한 인구 통계 분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수백 년 후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뭐 90 몇 억 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예측하던 모델이었는데 이제 2050년에 여기서 꺾여서 내려올 거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주요한 국가들이 인구가 변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도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이민자가 많아서 이제 계속 인구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에 유엔이 앞으로 어떻게 인구가 변할 거다라는 걸 세 가지 방향으로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초록색 방향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 세 가지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방향 중에 초록색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대죠. 이제 사실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려면 보통 한 1억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대부분 다 최소 8천만 이렇게 되죠. 일본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만 이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인구가 줄었다 해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국력과 인구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주고 수요를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다 뭘 하느냐?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관리하려고 실제로는 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데 결국은 그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결국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눌 파이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나눌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가 축소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도시들이 축소가 되는데 여기서 축소되는 도시는 어디냐면요. 서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지방 도시인 거죠. 지방 도시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모든 지금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은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전제하에 사실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줄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세계대전 2번을 거쳤는데도 그죠? 그러면서 세계대전에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런데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다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전제하에 서 있고 인구 증가를 크게 반기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인구 증가가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는 인류가 별로 그걸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던 그런 궤도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성장이 필요하고 그건 당연하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줄어드는 세계, 축소되는 세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에 우리는 지난 몇백 년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패턴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 되어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저를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그래도 성장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장이라는 개념과 늘 같이 컸기 때문입니다. 늘 같이 컸고 그게 제 몸에 그냥 인이 박혀 있는 거죠. 인이 박혀 있는 어떤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돌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다면 우린 거기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수많은 폐가나 못 쓰는 시설물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축소되는 경제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해 가용 자원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들이 폐허가 되면 환경오염을 극단적으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이 깨끗해질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지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줄어들면 그것도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파이가 엄청난 파장을 만들 거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파이가 축소될 거다.
그리고 감소세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멈추는 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정도는 파이가 축소될 게 되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따라오고, 그러면 고령화가 따라오면 수요와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이게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는,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있었죠. 여기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 여파가 생산성 또한 줄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기후 여파가 생산성을 줄이게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 정권, 파시즘 정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뚫었던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정학적 변화에 의해서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원활하게 자원을 교환하고 바꾸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더 추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에서 2022년에 기후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 이게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긴 글인데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요, 지구 온난화가 유발한 자연재해 같은 1차적 충격이 산출물을,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농사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출물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질적 저하가 발생해서 기후변화가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고온 1조시간 감소, 이거는 식량 감소죠, 사실은. 그리고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가 식량 감소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품질 저하도 유발할 거고, 특히 관광업 같이 생태계 서비스 기반 산업 부분은 다 줄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상기후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직업에 영향을 줄 경우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거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름에 바깥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너무 어렵죠. 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공급 경로나 인적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너무 많은 뭐라고 해야 돼, 기후 변화 때문에 폭풍이 많아지거나 태풍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무역로 같은 데 지장을 받겠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공급망도 손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국가가 저런 물리적 이동이 필요 없는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선진국들이 그걸 서두르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자산 손상에 대한 리스크,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도 때문에 이 기후변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을 가져와서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일 거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높여서 자본당 투자하는 생산 효율성도 별로 없을 거다,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맞춘 방식으로 경제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전환 이런 거 하고 있지만 디지털 때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기후변화 때문에도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후변화가 맞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팬데믹이었어요, 알고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에서 트랜지션, 이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행기에 소위 말해 기후변화 이전에 잘 되던 직종이 망할 수도 있고, 그죠? 왜 석탄 산업은 다 접어야 되는 거죠. 석탄 산업 같은 것들을 접어야 되면,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 리스크가 따라오게 돼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히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축소하는 도시의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그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건데, 그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패턴을 보시면요, 나이 든 사람이 대도시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게 우리나라도요,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대도시를 떠나서 지방으로 오세요.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그 떠나는 분보다
떠나는 어르신보다 유입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유입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좀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경제 쇠퇴가 나타난다라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실제 이제 지나친 단순화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노동자 수의 증가, 노동 인구의 생산성, 투자 자본의 가용성이 이 세 개가 사실은 경제 성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많고 노동 인구와 생산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인구들이 젊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은 세대가 젊은 세대니까. 그리고 투자 자본 가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자본을 넣었을 때 사실 노동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싸지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투자 자본 가용성이라는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요인이 더해져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구 성장이 있다란 말은 그로 인한 소비 증가가 꾸준히 있다는 뜻이다. 우린 다 먹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이 영향력이 있어서 꾸준한 수요의 증가가 중요한데, 이게 인구 성장과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구 성장이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더 나가서 노동 인구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더 나가서 노동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탓에 생산성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생산성이 가장 좋은 세대가 보통 40세 정도까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들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 소비자가 소비력의 문제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령 소비자가 지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령 소비자가 지출을 안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임금을 안 받고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제법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금 피크기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여요.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머니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 연락을 드리면,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필요한 게 뭐 있겠니? 내가 비싼 거 사서 뭐 하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소비력을 측정을 해보면 보통 35세에서 54세 가구에서 가장들이 소비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소비 지출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요 연령대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고령화되는 사회인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이제 많은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년의 전반적 흐름이 분명히 하락세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투자 모든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실제 인구가 늘어나야 투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주택을 이분이 예를 들면서 한 도시, 지역, 국가의 가구 수가 감소하면 주택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계속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새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잘 사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 잘 사는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이제 어느 그 큰 도시나 오르게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하면, 아주 큰 도시의 비싼 집들과 나머지 지역의 떨어진 주택 가격 하면서 격차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게 불평등을 만들고 더 나가서 자본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더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 몰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간적 불평등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죠. 실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앨런 말라가 라트비아의 예를 들어주는데요. 라트비아가 1990년에 인구가 270만 명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83만 명 이제 현재 인구가 이렇게 밑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연합이 이 라트비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라트비아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 라트비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예, 수도 리가에 거주하고 집중된 탓에 나머지 지역은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자식들을 또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또 보내요. 그쪽으로. 왜? 그쪽에 가야 잘 사니까. 그쪽에 가야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는 성향들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떤 도시든 일단 저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회복세가 없다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이미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도시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에 나서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하는 패턴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전히 우리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감소가 결국은 도시 간의 격차를 만들고 도시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는 변화를 맞게 되고요. 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맥락에 맞는 대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축소되는 도시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구미 같은 경우도 축소 도시의 위험에 대비해서 사실은 보니까 한 2, 3, 4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정책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은 정책들이 좀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패턴에서는 희생되는 건 늘 소도시다. 소도시. 그나마 구미는 경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가는 도시다. 포항 다음에 큰 도시다. 그래서 그나마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언제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도시가 크게 성장하면 나머지 도시가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제로성 게임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커지고 있다는 건 어디선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중앙과 지방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이 커진다면 지방이 죽는다라는 의미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결국은 정부가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특히 제조업 기반을 잃어버린 도시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자상 뭐 이렇게 공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나마 제조업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와서 버틴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와서 버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조업이 떠난 이후에 어떤 많은 도시들이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다 중소도시에게 다 불리한 방식으로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지역 경제에서 이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 같은 것들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나머지 산업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가 투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지역 경제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제 계속 했는데요, 전반부에. 자, 그러면 특히 앨런 말라흐라는 사람이 아까 한국과 일본을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축소 도시, 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이런 숫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동유럽 대부분 도시 그리고 서유럽 도시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번 선거 때도 많이 이제 됐죠. 여기서 포함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동아시아 특히 일본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지않아 중국에 역전당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국이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 다음으로 국가 총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나라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가장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알코올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마피아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뭐라고 해야 될까 40, 50대 남성 중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젊은 남성 중에 중장년 남성의 사망자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러시아 러시아의 주류 문화, 이게 술 마시는 문화 이런 거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요.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한번 러시아가 이게 그 소위 술을 못 마시게 금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개혁 시기에. 그런데 그때 정말 주세가 너무 큰 세금을 펑크를 내버립니다. 너무 주세가 컸던 거예요. 벌어들이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알코올 소비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많다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인구 문제 이야기할 때 러시아에서 사망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마피아 문화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빨리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이제 시골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거로 시작하면서부터 일부 지역의 인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구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이제 그 주변의 지방 도시들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나갔기 때문에 이 일이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일본에서는 카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농촌 인구 감소가 농촌을 떠나서 성장 중인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덕분에 도시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도시 인구는 빨리 늘어났다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울 보셨죠? 그걸 똑같이 우리나라도 일어났고요. 반면에 시골 지역은 쇠퇴했고 70년대 중반까지 거의 300개 마을이 소멸이 되었다.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일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본 봐도 사실은 출산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일본의 정책 위반자들은 이 당시에 전 세계적 트렌드가 뭐였냐면 인구 감소였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80년대 들어가면 막 툭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80년대에. 그런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걸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야 이제 일본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소메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정치인이면서 연구자인 마스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2014년 발표한 자기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많은 소도시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소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소도시들을 날카롭게 묘사하기 위해서 소메스라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구 소멸 이야기하지만 이 표현을 쓴 건 사실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10년밖에 안 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40년이 되면 일본 지하철 절반 정도가 사라질 거로 이 보고서가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5만 명이 넘는 일본 도시 중에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서 제일 이렇게 도시가 빨리 축소되는 선두 흐름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본 그 알란 멜러가 이제 그 자기 책에서 한국의 총 인구가 2020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까 우리 보셨죠? 데드크로스 일어난 거. 그리고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한국의 85개 도시 중에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에서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이미 우리도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점차 지금 서울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고 서울 자체는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주변 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서울 주변 도시로서 서울 주변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천 인구가 1992년부터 100만 명이나 늘어났고 그리고 안산, 의정부 같은 소도시 인구도 2배 늘어났다. 그 대신 제2도시 부산에선 같은 기간 40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이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가 390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만 명대입니다. 지금 부산은 70만 명이 줄어 있습니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의 60만 넘게 줄어 있죠. 60몇만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맞다면. 예.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저출생 현상이 이미 1983년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1년에 들어가면 초저출생률 기준인 1.3명 이하로도 떨어졌다. 그리고 2002년에는 아까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2년에는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해인 1970년에 절반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49만 명대로 2002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집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이제 도시국가를 빼면 그런 숫자를 우리가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이미 인구 대체율 아래로 떨어졌는데 우리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 인구를 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하 제한을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예?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회 하는데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공식적 대응은 2005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쭉 줄어드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970년생이 101만 명. 그죠? 그리고 71년생이 102만 명입니다. 여기 71년 그래프가 더 높죠. 그래서 통계가 잡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해 1971년 돼지띠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시면서 1971년 돼지띠들이 좀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일 많아요. 실제로도 지금 인구 통계에서도 92만 명으로 동일 연령대 제일 많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제일 많은 걸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여기서 1.7명대인데도 70만 명씩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 출산율이 낮아도 출생률이 높았던 거예요. 가임기 여성이 많아서 그 앞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효과들이 떨어지는 무렵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줄어드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이제 줄어들어서 2023년에 0.72명을 기록한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년 102만 명.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70년생, 71년생이 태어나서 시험을 치렀던 1989년 학력고사 응시생 수가 110만 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 최다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제 딱 절반으로 떨어진 게 언제냐? 2002년. 2049만 명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70년생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0만 명이 넘던 수험생들도 사상 최초로 요 연령대가 50만 명 밑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 세대를 한국일보가 절반 세대로 이름을 붙이면서 2000년대 초가 이렇게 인구가 급감한 원인을 따져보게 되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IMF 구제금융 영향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약간 그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왜 2002년일까라고 했는데 이 무렵일까이죠. 이렇게 반으로 꺾였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황기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은 초임 임금이 낮고 소득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2002년이 70년대 초반생들이 30대 초반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던 시기죠. 그것도 두 번째 애들 막 이렇게 낳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다 20대 때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IMF 구제금융 영향을 받기 시작한 1998년은요. 70년대 초중반 남성, 여성은 70년대 중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던 시기인데 이게 사실은 대학 졸업자들 기준인데 이게 대학 졸업자들이 이 당시에 한 35%밖에 안 됐어요.
35, 6%밖에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 40%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던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입하던 친구들이 더 빨리 이제 진입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이제 논문 하나를 들여다보면 2019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1958년생부터 72년생은 실질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할 때 어디까지 혜택을 받느냐? 표면적으로는 72년생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72년생은 꾸준한 이제 성장을 이루고 여기에 소득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25세에서 29세의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이게 상승기죠. 여기 보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1987년이었던 뭐 58년생이나 62년생의 경우는 월 평균 실질 임금 초임이 110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이게 92년에 진입한 친구들, 그러니까 요거는 63년에서 67년생의 경우는 157만 3,000원으로 42.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에 진입한 친구들은 초임 기준으로 68년에서 72년생들이 전 세대보다 214만 5천 원으로 전 세대보다 36.4%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IMF 이후에 진입하는 세대가 좀 달라집니다. 왜? 요 73년부터 77년생의 초임이 205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까 여기 앞에 그 앞에 5년 세대보다 명목 임금 자체가 낮죠. 명목 임금 자체가 낮습니다. 명목 임금 자체가 낮으면 퍼센테이지가 같이 5% 올라도 오르는 액수가 낮죠.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인생의 하락, 인생 전반에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 세대가 이걸 가장 잘 파악해서 이 70년대생들이 이제 이 70년대 중후반생들이 뭘 잘했냐고 하면 재테크를 아주 열심히 했던 세대입니다. 투자를, 그래서 그나마 재테크가 가능했던 세대라 그나마 좀 버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임금 하락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실제 오르는 가격, 여기 보면 여기 오르는 폭이 아주 작죠. 뭐 몇만 원씩밖에 오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 명목 임금이 이만큼 올랐다는 건 실질 임금은 사실은 하락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하락했을 수 있다. 그래서 73년생부터는 이렇게 임금이 그렇게 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진입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입한 세대일수록 보상이 낮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버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이 나오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거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이렇게 일어나면 청년들의 이주가 아까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21년에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부산 영도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 중에 하나고요. 부산 세 곳 중에 한 군데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영도군, 경북도 16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이제 그 인구 감소를 수도권은 거의 겪지 않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이렇게 강화군 같이 섬 지역 이런 지역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여수, 순천, 이제 광양 요쪽에 이제 여기는 뭐가 이 세 도시가 베드타운하고 그다음에 관광도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산업도시죠.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군데가 묶여 있으면서 좀 이제 살아남은 이제 여기입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일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버티고 있는 이제 그래도 이제 느낌이 이제 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로 보시면 우리나라 청년 세대 변화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980년대부터 여기서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청년의 인구들이 이렇게 19세부터 주로 39세 사이에 묶여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1990년대만 해도 31.9% 정도까지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 세대가 이제 축축축축 줄어들어서 2050년 가면 11%밖에 안 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청년 세대들의 숫자,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청년 세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대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호남권에서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남권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부권이라 그래서 여기 대전, 세종 때문에 여기는 그나마 좀 버티고 교육도시고, 그다음에 세종이 새로운 이제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구를 흡수하면서 중부권에서 좀 버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이제 수도권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3년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20대 청년이 6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된 전체 인구가 27만 9천 명인데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0년간 서울로 유입된 순유입된,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간 인구와 들어온 인구를 했을 때 딱 남는 인구, 순유입된 인구는 34만 1,000명. 그리고 10년간 인천으로 유입된 20대가 1만 5천 명.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전체 23만 5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에서 10년간 20대 1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순유출, 경남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남 지역에는 정말 중요한 일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 울산이죠. 울산에 좋은 일자리들이 있고 소득이 아주, 울산이 서울보다도 어느 정도 높을 정도로, 일부 지역은 높을 정도로 소득이 좋은데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 특히 누가 빠져나가냐면 청년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왜? 현대자동차의 일자리의 95%가 남성 일자리예요. 여성 일자리가 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들이 없다는 거죠, 여성을 위한. 그러면서 여기서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다음으로 많이 빠져나간 곳이 어디냐? 경북. 우리 경북 지역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인구 숫자로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빠져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전남, 전북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북보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더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2013년 12월 2일에 지역경제 심포지움을 열어서요. 작년에 정말 충격적으로 이분들이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2021년 수도권에서 순증한 인구 중에 증가한 인구 중에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에 이른다. 예? 그래서 청년층이 여기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다 지방을 떠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호남, 대구, 경북, 동남권 인구 감소에 각각 87.8%, 호남은 87.8%, 대구, 경북은 77.2%, 동남권 인구 75.3%가 왜 이게 인구가 줄어든 이유 중에 요만큼이 청년 유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그 패턴을 들여다보면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들의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에 여성 일자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인문사회 및 공학 자연 계열보다 의학 또는 예체능 계열의 이동 확률이 높았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예체능 계열은 지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일자리에 따른 소득. 결국은 일자리,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의료 같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서 그렇다. 우리 지역에 의사들이 없다. 뭐 의료 체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면 2015년과 2021년 수도권 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해 보면 월 평균 실질 임금의 격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벌어졌고, 이 실질 임금이 계속 수도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에
출산이 급감하지만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안 태어나죠. 청년들이 당연히 빠져나가니까 아이들은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생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많이 빠져나간다고요? 여성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비용이 커져서 수도권에 들어와서 정착한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11.8%라고 합니다. 11.8%. 그런데 여기에 50.6%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6%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 26개 나라를 조사했을 때 그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부산, 수도와 부산, 그러니까 수도권과 제2수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격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2수도의 격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쭉 제가 뭐 이렇게 그 보여드릴 만한 영상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요. 여기 진짜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 이거 이야기 보시면 이제 약간 여러분 눈물도 나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지방의 문제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대책을 세워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고 그런다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늦은 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 그러니까 수도권의 총생산과 비수도권의 그 총생산 격차가 원래 2010년에는 비수도권이 1.2%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1년 이 11년 사이에 수도권이 5.6%가 더 많은 상태가 됐고요. 그러면 이건 다 합쳐보면 거의 6.8% 정도 차이가 이제 났다는 거죠. 합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100대 기업 본사 중에 86%가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지금 계속 격차를 벌여가면서 이제 더 나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그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후세대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기초연금인데 죄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4년에 4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올해 700만 명이 넘었거든요. 60%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초연금 소유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6조 9천억 원으로. 그런데 올해 2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예산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인당 수급액도 증가해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예. 여기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예산 추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후세대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03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을 거고 2050년엔 1,900만 명에 달할 거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 나이대의 소득 하위 70%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2030년에 9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2030년이라고 했죠. 몇 년 남았죠? 6년. 5, 6년 남았죠. 그런데 이제 900만 명이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초연금 비율을 보면요. 국가가 5를 내주면 그 나머지 5대 1 비율로 이제 지방이 1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4조 원 중에 보면 지금 우리 국가가 20조 원을 내고 있고 지방이 4조 2천억 원을 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대 1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정부가 이제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은 많아지는,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구조인데요. 특히 하위 70%에 지급되기 때문에 가난한 고령자가 몰려있는 지자체에 더 부담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5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지자체는 기초연금 예산 비중을 들여다보면 이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비율의 50%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50%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의 복지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올리려면 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여성의 삶의 질로 대표되는 사회적, 그러니까 가정 내 관계,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근데 이제 뭐 보면요. 더 나가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비용과 관계 개선을 했다고 해도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게 뭐냐? 이민자 수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민자들에게 열려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폐쇄적인 성향이 있죠. 폐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 우선 비용 문제 그러면 이거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게 전 세계 1인당 소득 대비 가장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베이징 그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아 인구연구소 쪽에서 발표한 보고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많은 기사들에서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맞냐 아닌가를 가지고 논쟁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논쟁도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7.79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한국 1인당 GDP가 32,424달러로 약 4,300만 원인데 이걸 저렇게 계산하면 아이 한 명당 3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높은 거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혹시 길러보셨을 텐데 생각해 보시니까 한 3억 넣은 거 같으십니까?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 저도 이렇게 참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제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왜 비용이 중요한가 하면 고소득층에서 지금 많이 낳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0년 아이를 낳은 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11.2%다. 그리고 2019년에는 8.5%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를 낳은 가구 100가구 중에 저소득층 가구는 저소득층 100가구 중에 9가구밖에 아이를 안 낳는다. 9가구도 잘 안 낳는다는 거죠. 8.5%니까. 예, 아이 가구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46.3%에서 54.5%로 약간 증가한 게 이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요, 이제 소득 분위별 출산율 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2010년대부터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고는 있었습니다. 네, 소득을 많이 낳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떨어지는 비율 보면 소득이 낮은 비율에서 이제 출산율 감소도 많이 일어난 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1.6% 나가고 있는데 현금 급여가 0.5%, 현물 급여가 1.1% 정도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OECD 38개국 중에 31위고 그리고 전체 평균이 2.1% 그러니까 현금, 현물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물은 좀 비싸게 나가는데 현금 지급에 인색한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보죠. 전체 평균에 비해서 예, 그런 것들을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OECD 가족복지 공공지출 현황이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6%.
그리고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뭐 3.4%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호주 뭐 이런 쪽에 조금 자선진국들은 그러니까 가족 공공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이 높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급여를 많이 주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금 급여가 낮죠. 현물은 비슷하죠. 현물은 우리도 뭐 다른 국가 못지않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현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현금 급여가 낮은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돈 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했을 때 돈 쓴다고 아이를 낳을까? 인구가 늘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이게 필요 조건이고 여기에 뭔가 더해져야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표현은 누가 쓰신 거냐면 아까 그 제가 프로그램 같이 할 때 정재훈 교수님이라고 0.6명의 공포 뭐 이제 그 쓰신 그 책에서 이제 요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분 조건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제 서유럽을 들여다보니까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인구가 줄어들 때에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비용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뭐 복지도 좀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결국 요때 왜 서양에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었냐, 복지국가에서 왜 줄어들었냐를 봤더니 1970년대 서유럽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한참 늘어났는데 이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어린이집, 요양시설 같이 사회적 돌봄 체계는 확보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때 여성들이 결국 어떤 이 돌봄 체계가 없으니까 가족과 경력 사이에서 선택을 했어야만 하는데 많은 녀석들이 가족 대신 이제 경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20대, 30대 여성들 인터뷰해 보면 가족과 경력 중에 경력을 더 중요시해요. 경력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 그리고 고학력이 되면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서유럽이 대응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 돌봄 체계 만들고 그리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만들고 그리고 민주적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택했는데 이게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좀 상대적으로 맞춰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이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임금을 충분히 벌어와야 남성들도 집안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맞추는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민주적 관계로의 변화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이 사라졌다.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출산하겠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무 시간이 줄고 육아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또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되는 이게 두 번째로 높은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그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육아휴직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유들로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이유들이 상당히 이제 출산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을 좀 들여다보면요, 실제 자녀 양육 분담 비율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여성들이 73% 그리고 남성이 27%, 맞벌이를 해도 여성이 67% 그리고 남성이 33%. 그리고 자녀 양육 말고 가사 분담은 맞벌이가 아닐 경우 여성이 73%. 예,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여성이 68%로 예, 요게 이제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 맞벌이든 아니든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참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요, 1999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24시간 정도 참 1년에 참가하고 있었고, 여기서 보면 여성은 이게 한 달이었나? 예, 여기 그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여기 24분. 여기 그리고 여기 229분 정도
이제 그 여성들은 참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비율은 여성들이 이제 꾸준히 좀 감소율이 2014년 오면서 15년 동안 조금씩 감소하고 남성의 시간대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예, 근데 아주 그 격차가 미미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케어 워크라 그래서 이거는 가정일이고 여기는 아이들 돌보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는 거의 여성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육아나 가사 노동의 분담이 많이 가는 거 맞는데요. 이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제 행복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육아 정책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식사 준비, 빨래 등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엄마가 83%, 아버지가 12%, 자녀에게 밥 먹이고 옷 입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엄마가 83%. 아버지가 12%뭐 이렇게 보시면 자녀 등하원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빠가 잘하는 일이 그나마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는 아빠가 좀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 중에 그러면 왜 남성들의 육아 참여율이 낮을까? 단지 문화적인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보다는 이제 보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 남성들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밖에서 일에 지치고 들어오면 좀 하기가 싫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중에 실노동시간이 제일 긴 멕시코 다음으로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는 거의 우리 한 200시간 더 일하고 있죠. 200시간 더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긴 노동시간이 육아 분담률을 낮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여성들이 거의 다 육아휴직을 하는 추세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 육아휴직이 절대적으로 작은데 그나마 2015년부터 좀 빠른 속도로 개선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쪽에서 남성이 좀 많이 써가는 패턴이 증가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업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사용자 수, 그 OECD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들여다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300%가 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3번씩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대가 이제 안 될 정도로 낮은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가 뭔가 개선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절대적으로는 이제 수치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하는 수치가 아주 낮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아할 때는 이제 남성도 여성도 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시간과 육아를 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를 이렇게 소위 말해 인구 감소 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계속 길고 이제 주 52시간이 사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그 긴 편인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뭐 이제 가사 부담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더 부담이 많고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를 쓰기가 어렵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더더욱 여성에게 이제 육아 부담이 가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제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근로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게 우리 MZ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입니다. MZ들은 주 40시간 일했으면 좋겠다가 절대 다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으로 52시간 되어 있고 지금 69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인구 감소 정책과는 사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의 변화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가족을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육아 지원도 아이 지원도 혼인한 가정의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해요. 그러면 혼외자다 그러면 지원이 안 돼요. 잘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육아 아이에 대해서 나가는 서비스가 부모 중심 서비스인 거예요. 부모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 중심, 이제 비혼 출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데, 실제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율도 엄청 낮아요. 이게 보시면 OECD 회원국 평균 출생아 중에 10명 중 4명이 비혼 출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지원 안 해줘. 이걸 지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이 중심 가족 지원으로 국가 지원을 좀 바꿔야, 지금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비혼 출산이라고 지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충분 조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노동력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난민들을 좀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2016년 그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서 시리아 전쟁으로 생겨난 중동 난민 120만 명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한 120만 명 정도 수용해서 지금 총 한 240만 명 정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죠.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동독에서 과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데이터를 보니까 독일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령연금 같이 연금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 인구가 있어야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독일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자구책으로 이제 난민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수용했던 게 아니라 난민 한 명당 1,400만 원씩 썼대요.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40만 명을 수용했으니 돈을 진짜 많이 쓴 거죠. 미래를 보고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난민들 다 취직할 수 있고 어디든 일자리 얻을 수 있게 했고요. 생활비, 학교 교육 지원 다 했고 사회보장 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 아마 독일 요즘 이주가 생각보다 쉬워졌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면 독일 이주는 생각보다 과거보다는 훨씬 쉽게 만들어놔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학력이 높고 배움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이게 여러분 우리 이주 노동자들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안 뺏어가요.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고학력을 받으면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이 그 일자리를 내줘요.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 이주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우리의 포션을. 그런데 우리는 고학력 이주자를 받으려고 그러죠. 주로. 그래서 이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저 일자리 뺏어간다고 뭐라 그러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거의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채소값 엄청 높아졌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한 분이 옛날에 그걸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이 재배했대요. 팬데믹 때 그분들이 다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수급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값싸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이주자를 받을 때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주 낮은 계층에서의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이주자를 받으면 국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일을 하던 국내 사람들이 관리자로 승격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 지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많은 대표적인 연구고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아마 사보셔도 좋을 건데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부부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뒤에 이주 노동자들이 과학적으로 내는 효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 자료한 자료들이 방대하게 쌓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알고 보면 많은 국가에서 그런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직종은 알고 보면 그 일을 하지도 않고 그 국내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일을 채워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설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상승해서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축적된 거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국인 중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민이라는 요소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갔을 때에만 그나마 개선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관계 개선과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들을 멈추고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다.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국가 중에 잠시 인구가 한번 일시적으로 돌아온 국가가 있었는데 이란 정도가 딱 유일한 예외였대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들은 한번 줄어들면 거의 다 줄어드는 추세로 내려갔다.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그 돌아오는 그게 아주 좀 미미하게 다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막 2점대까지 가는 그런 반등은 없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학교의 출산율 보니까 다 1.8대잖아요. 1.8대인 거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까 보셨지만 이제 미국은 출산율이 높지도 않은데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미국이 정말 신기한 나라라는 걸 저 유학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미국의 그 뉴욕에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뉴욕은 진짜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자체 가게 막 이렇게 파는 가게에 그 밑을 누가 다 바치고 있냐면 다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돌아가요. 그 뉴욕 경제 자체가.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그래서 나중에 법령을 들여다보니까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잖아요. 그렇게 노동자를 체포하면 이게 경찰이 그 사람을 밖으로 추방할 권리가 없어요. 오로지 미국은 그가 밖을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경찰들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을 때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바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바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서 경찰한테는 굳이 보고 의무를 안 주고. 그죠? 근데 경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고하려면 온갖 페이퍼워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그거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보고 의무를 안 준 건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 굳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지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그 국가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불법 이민자를 착취하자는 말에도 가깝잖아요. 또 잘못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그런 개방성이 그 사회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힘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전체로 보면 개방적인 경제를 유지할수록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개방적인 경제를 유지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폐쇄적인 사회와 개방 사회를 비교했을 때 늘 개방 사회가 이겨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도를 높일수록 더 강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여러분께 이제 그 구미 이야기 잠시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아주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오늘 도시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제 구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돌봄 재구축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이 대책도 결국은 돌봄 체계를 재구축해야 된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설명을 그렇게 안 하고 오늘 구미를 보니까 구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미가 2022년 이후에 꾸준히 인구 감소율을 줄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미 인구가 2024년 8월에 이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2018년부터 구미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구미시 인구가 2020년에 월 평균 300명씩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거의 300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2022년에는 다 합쳐보니까 4,471명이 감소를 해서 사실 올해 2024년에 40만 명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2, 3년 전부터 구미의 정책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인구 감소세가 40% 2023년에 40% 이상 개선됐고 2024년에는
월 평균 감소 인구가 80명대로 줄어들면서 감소율이 80% 가까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차이인 자연 증감 수치가 2024년 7월, 8월 2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24년 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4%가량 소폭 구미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했나라고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구미가 뭘 하고 있느냐,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뭐 정책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현금성 지원을 통한 단기적 효과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실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데 뭐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 2023년 1월에 인구 청년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미가. 그리고 2024년 7월에 미래 교육 돌봄금을 신설했대요. 그러니까 올해 7월, 몇 달 됐죠? 예, 이제 몇 달 된 거죠. 그래서 청년이 정착하고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의 타겟은 청년과 여성이래요. 청년과 여성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해서 구미시에서 진학 진로 지원 센터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공공교육이 해주는 교육 컨설팅이고요. 공공체계가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강 같은 걸 제공해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의 진학 상담 수요까지 지금 이제 흡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이건 따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쨌든 전국 최초로 지금 구미 24시 돌봄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 설치된 2024년에 추가 설치된 산동 24시 돌봄센터가 2,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24시 전담 초등 돌봄 시설을 6개소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이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작년과 올해 거의 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소아 의료 체계를 지금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미시가 이게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이제 공약을 했었고, 그래서 365 소아 청소년 진로센터를 개소해서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경북 최초로 아픈 아이 돌봄 센터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진짜인지 저한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4월에 고위험 신생아 전문 치료를 위한 경북 유일의 구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까지 개선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태어나면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조 7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기업 투자를 구미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 2조 원 규모의 시 재정이 이제 이걸 좀 떠받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뭐 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의 지방시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정부의 이 핵심 과제에 연이어 선정이 된 상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래에 일자리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구미는 여성 청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방산, 첨단 산업 중에 집중을 해서 이제 구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반등하는 이런 정책적 효과가 있다라는 선전성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까? 예.